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문상석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박정희 관련해서는 더 안 하려고 제가 이제 했었는데요. 예, 그, 다시 이제 좀 최근에 들어서 다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몇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시작하려던 차에 이제 강 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럼 해보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는 제가 식민지와 박정희를 연결하는 박사 논문을 그걸 쓰려고 그랬더니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이거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도 못하는 큰 주제다 이래가지고 이제 박정희 시기로만 한정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썼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식민지 공부하면서 새삼 이제 계속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박정희의 식민지 근대화 한국 사회라는 제목은 사실은 저는 박정희를 어떻게 보냐면 식민지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역사적 산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박정희의 저작, 뭐 박정희가 주장했던 그리고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나타나는 장면들을 보면 사회적 현상을 보면 그게 이제 일제강점기에 새로운 조선민족을 만들어서 일본의 영구적인 어,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거가 이제 나타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다루려고 했습니다. 문제의식은 결국은 한국하고 일본 사회하고 다른 듯하면서 상당히 비슷하게 작동하는 게 많은데요. 뭐 한국은 뭐 역동적이다. 뭐 일본은 집단주의고 한국은 개인주의다. 반대로 일본은 되게 개인주의인데 한국은 집단주의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근데 저는 좀 발현적 속성하고 내재적 속성을 좀 다르게 보는데, 일본은 겉으로는 되게 개인주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당히 집단화된 사고방식을, 행동 양식을 보여준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매우 집단적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주 이기적이고 극도로 개인화된 사회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바라보고 있는 한국 사회의 단면이죠. 일종의 한마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회학자로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런 게 한국하고 일본하고 뭐가 차이가 있을까를 보다가 보니까 저는 차이만 보다가 보니까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좀 상당히 강하게 이제 인식하게 했던 거는 브루스 커밍스가 80년대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 70년대 한국을 방문했던 경험을 가지고 쓴 것 중에 자기가 보기에 한국은 상당히 미국화된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거의 일본처럼 움직이더라라는 얘기를 좀 그,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오래된 저작이라 잘 안 읽는 부분이었는지 그래서 저는 좀 그러면 한국과 일본하고 어떤 차원에서 그럼 왜 같아졌을까라는 건데 그렇다고 그게 뭐 이게 모든 걸 다 박정희가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경로의전 말씀을 드릴 때 또 반복을 하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한국이 일본과 비슷하게 되고 일본을 따라가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고, 물론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 저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구 방법론에서 저는 우연성이라는 부분을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합니다. 이게 컨틴전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역사에서 이제 역사적 우연성을 히스토리컬 컨틴전시라고 얘기하는, 이게 흔히 사회과학에서는 인과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과관계만 입증하려고 하는 게 여태까지 수많은 연구 혹은 그 저서에서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1980년대 이후로 과연 그러냐? 이게 특히 거시적인 부분을 분석할 때라는 이제 질문을 통해서 우연성이라는 게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4.19가 박정희 쿠데타를 낳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뭐 이승만이 나간 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게 만들었냐? 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가 봐도 아니라고 하겠죠.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인 고리를 딱 따라가다 보면 각각의 인과관계를 모였을 때 그게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로를 탐색하는데 인과성 그리고 우연성이 동시에 좀 고려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방법론적으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이게 삶의 상호작용이라는 부분.
즉, 우리는 인과관계의 범위를 자꾸 생각하는데 뜻하지 않게 내가 선택한 게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애용하는 어, 그 이해 중에 하나가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해서 택시 사고가 일어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정말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돌발적인 일에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전형적으로 이런 거죠. 그래서 삶의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제 사회 막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객은 그 영화 안에서 일어난 모든 걸 볼 수 있죠. 신처럼. 그렇지만 그 영화 안에서는 행위자들은 서로를 못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삶의 상호작용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과관계를 풀지 못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수많은 인과관계가 거미줄처럼 엮여 있어서 나타난 현상이다. 즉 제가 이게 농담처럼 하는 말이 우리가 몰라서 안 보이는 거냐 못 보는 거죠.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실제 없어서 우리가 못 보는 거냐. 이게 이제 사실 사회과학자가 항상 어, 좀 관심을 들여다봐야 될 문제다라는 게 이제 제가 탐구할 때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경로의존을 잠깐 이게 카톨릭 관동대 교수님이 어디서 쓰신 건데 제가 딱 요거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못 만들어가지고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거시적 경로의존성에 관해서 이렇게 만드셨던데 예를 들어서 1876년에 우리가 이제 세국에서 이걸 풀 때 개혁이냐 보수냐로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세국이냐 또 개국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 이때 이제 명성황후가 있었고 흥선대원군 있었고 그때 만약에 개화파들이 흥선대원군이 아닌 다른 명성황후가 아닌 흥선대원과 손을 잡았다.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80년대 또 이제 명성황후의 처신 그리고 90년대 계속 이렇게 갈림길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갈림길에서 어떤 갈림길을 선택했느냐가 사실은 현재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아, 결정적인 어떤 모습이 바뀌는 거죠. 1945년, 61년, 90년 의 시간, 특히 61년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다른 논문에 썼지만 박정희의 쿠데타는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거든요. 심지어 서울시 경찰국 총경까지도 아는 경북 소위 말하는 정보과장 정도도 알아서 이걸 조치하라고는 공문까지 보낼 정도로 이미 알려진 상황이었는데 왜 그거를 못 막았을까? 혹은 안 막았을까? 혹은 당시 5.16 쿠데타 이후에 메꾸르다가 끝까지 박정희를 처벌하려고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리고 박정희가 아니면 메꾸르다가 박정희가 김종필이 아닌 박정희를 만났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라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가정의 갈림길에서 각각의 선택한 사람들은 나름 논리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는 합쳤을 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그 경로를 따라온다는 것이죠. 이렇게 쭉.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경로 의존성인데 물론 이건 이미 지난 사실을 풀어 나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이 접촉점이 있지 않습니까? 국면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폭넓게 연구가 진행되면 사실 상 재밌는 역사적인 설명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경로 의존을 제가 멋없이 이렇게 그린 거는 요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 보면 조건이 ABC라는 조건이 똑같이 있을 때, 어, 그리고 변곡점, 그러니까 어딘가 내가 선택의 기로에 선 주요 기점이라고 하는 요 지점에 섰을 때 다른 방향으로 위와 아래가 이제 다른 방향이죠. 반발적 연쇄, 반발적 강화 이렇게 있는데 DEF, D, D-D 다시 이렇게 이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그럼 이거를 결정하는 게 뭐냐? 주요 기점 B에서 반발적 연쇄로 넘어가는 화살표냐? 아니면 이 화살표 위에서 작동하는 새로운 변수들이냐? 이게 사실 학자들이 다 다르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촛불 시위를 한 얘기한다면 만약에 그때 기무사가 계획했던 대로 위수령이 발동됐었더라면
예를 들면 그게 이제 반발적 강화의 형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권층이 내부 이너서클을 강화해서 통제력, 사회 억압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흘러갈 때, 또 그게 아니라 집권 여당이 분열이 돼서 다른 방식으로 탄핵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게 이제 위하고 아래가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최종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이제 왜 여기서는 D에서 반발적 강화가 안 일어나고 반발적 연쇄로 기존의 구조가 깨졌느냐라는 이제 설명을 또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론을 쓰면서 이게 맞다, 100%다가 아니라 박정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식민지의 정책을 그대로 내면하고, 근데 그분이 식민지 정책을 내면화했다고 해서 그걸로 개인으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 그러니까 통치자가 되죠. 최고 가장 높은 통치권자가 돼서 18년 이상을 통치를 하면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은 2, 3년 안에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어린애부터 나이든 나이 들어가는 초기화, 사회화가 초기화가 될 때는 상당히 위험한 그 18년은 상당히 큰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 그 오래된 습관은 죽지 않는다. Old habits die hard라는 영어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왜 그 나이 든 사람 하나도 안 데리고 가고 40년을 뺑뺑 돌려서 한 달 놀면서 가도 한 달이면 갈 곳을 그렇게 돌아서 기존 세대가 다 죽은 다음에 아,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초기 사회화가 어떻게 돼 있냐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결과인데 박정희의 초기의 사회화는 때마침 불었던 일제강점기 그 정책 변환의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문화통치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시기에 겹치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보통학교의 수혜자도 이제 확대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정책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 일제강점기, 즉 일본 총독부가 했던 정책이 어, 권력과 자본을 획득하고자 했던 사람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것이 나중에 자신이 통치자가 됐을 때 그 어떻게 사람들에게 강제하고 사람들 따르기를 강요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문은 한국사 속에 박정희가 어떤 위치에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여기서 전 토지조사 사업인데요. 예,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과 수탈론과 근대화론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박정희라는 사람과 다카하시 도오루라는 당시 그 언어학자 그리고 한국의 소위 말하는 언어 관련, 그 한국어 관련해서 상당 부분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고, 동시에 조선인이라는 책, 그 조선이라는 책을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1920년대 쓴 두 권의 책을 합치는 게 이제 최근에 조선인이라는 책으로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이광수와 이승만을 좀 비교를 좀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춘원 이광수가 생각했던 에, 조선인이라는 사람, 새로운 조선인이라는 사람과 박정희가 생각한 새로운 조선인이 얼마나 차이가 있나. 사실은 거의 저는 비슷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박정희와 이승만의 통치를 좀 다시 살펴보면서 박정희 시기를 파시즘 시기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정희 시기는 철저하게 권위주의 체제 아래 억압적 통치를 했던 권위주의 정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계급 연합이 있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국가가 인프라스트럭처를 강화해서 사실은 직접 통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폭력을 수반한 사회단체들을 동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승만은 좀 달랐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나치즘도 저는 초기에 그 나치가 권력을 잡을 때 1933년, 34년까지는 파시즘의 학자들마다 다릅니다만 저는 파시즘에 대한 정의를 제가 내리고 있는 게 있어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렇지만 오히려 중반 이후에 가면 상당히 억압적인 권위주의 체제로 흘러갔고
이제 강제 동원을 하던 시기였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좀 파시즘을 좀 협소하게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나 현재 한국 사회는 파시즘의 초입 단계가 아니고 아직 파시즘이 부흥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는 이유도 제가 이제 이따가 말씀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일제강점기 박정희 뭐 간단히 뭐 워낙 뭐 많이 나왔고요. 뭐 혈서 여기에도 뭐 혈서 얘기도 있고 뭐 근데 어쨌든 어, 박정희가 스스로 늘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경쟁에서 다 이겼어. 이겁니다. 그리고 사실 육사 졸업할 때 뭐 이거는 뭐 몇 군데서만 나온 거라서 되게 정확한 실제 제가 그 일본 육수군 사관학교 성적표를 본 게 아니라서 뭐 말씀 못 드리지만 사실 일본인이었다면 1등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당시 박정희의 그 군인으로서 사관학교 성적이 아주 출중했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대구 사범학교의 성적은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뭐 혹자는 그게 뭐 몇백 명 중에 뭐 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몇백 명 중에서도 1, 2등을 다투던 사람이 사범학교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재미가 없었다고 한다고 보면 박정희가 어떻게 보면 어, 그 사실은 군인과 권력 이런 지향적인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은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박정희는 자기 형 박상희 그 평생 자기가 이제 그 뭐라고 하나요? 이제 열등감을 갖고 있었던 형 박상희 와 다르게 대구 사범학교 간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그 얘기를 항상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만주 군관학교를 지원했고 그리고 다시 이제 졸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희 지지자들이 늘 얘기를 하는 것처럼 뭐 아니면 뭐 다른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데 나중에 군관이 됐을 때 긴 칼 차고 와서 뭐 선생님이고 뭐 순사를 혼내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개인적으로 박정희가 가지고 있는 당시의 시기 근데 그러면 그 박정희 자체가 권력과 자본을 추구했냐 권력과 뭐 이런 걸 추구했냐가 아니라 당시 조선이라는 사회 식민지 조선이라는 사회가 어떤 사회였나를 저는 조금 사회학자로서 좀 바라보려고 하는 에, 걸 말씀을 이따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제가 1917년생들을 보니까 뭐 강원용 선생님도 있고 윤희상 작곡가도 있고 윤동주 시인도 있고 필리핀 그 독재자 마르코스도 있었고요. 존 F 케네디도 이제 17년생이었고 17년이 이제 정사년인 그 뱀의 해라고 해요. 그럴 때 천간인 정자가 이제 불이라는 뜻이고요. 이게 빛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별 그리고 뱀도 역시 불 이게 이거를 상징을 해서 뭔가를 태우고 활발하게 일으키는 그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정사년이. 근데 또 때마침 제가 이제 이 시거를 우연적이게도 물론 뭐 최초의 장편 소설이라는 근대죠. 무정을 발표한 게 17년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 매일신보의 이광수가 일본에서 유학하던 시기에 조선인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가장 세상에서 부패한 사치스러운 인간들은 조선인이다라고 이제 조선인을 매우 가혹하게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보내기 시작할 때가 또 17년이었어요. 그러면 17년이라는 거를 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굳이 제가 17년을 강조를 하는 거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막 그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일본이 이제 수탈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는데 이때 그러면 우리가 수탈만을 했다라고 이제 많이 강조를 하는데 사실은 일본은 한국의 자본주의를 이식하려고 했습니다. 이식하게 해서 사실은 오히려 근대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돈을 뺏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 있는 사람한테 10,000원 벌게 해가지고 9,000원 뺏는 거하고 1,000원 있는 사람한테 500원 뺏는 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와 별도로 수탈의 목적은 분명히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적인 그 초기화가 이때 막 시작할 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제가 했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자본주의가 막 시작하던 시기, 한국에서 물론 뭐 이제 농업을 자본주의화한 거죠. 상업화하는 거고.
근데 이것이 이제 문화 통치 그리고 이제 일본의 교육 정책과 맞물려서 박정희라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살피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토지조사 사업은 뭐 워낙 뭐 유명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초점을 두고 싶었던 거는 바로 이 기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끼끼라고도 하고 기끼라기도 하고 뭐 근데 이게 이두문자로 표시돼서 지방 향리들이 수탈하는 토지재산 목록이었는데 이건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죽을 때 아들한테만 알려주는 자료인데 이거를 일본이 일시에 없애버린. 그래서 근대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생산 관계의 기본이 되는 정보, 즉 토지 소유 관련 정보를 국가가 독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절대 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했던 이유는 이 토지조사 사업을 통해서 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 이제 조선이라는 사회가 그 이전에 갖고 있었던 공존, 그러니까 농민과 지주 사이 공존 시스템이 깨지고 각자 도생, 지주는 정치적 권력을 잃었지만 오히려 사회적 권력이 더 강화되는 그리고 농민은 더 불리하게 그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이웃끼리 서로 가난하게 만들던 상호 구조의 관계가 본격화로 깨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웃 간의 경쟁도 더 심화되고, 나 이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는 시기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는 게 바로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이제 본격화된다라는 게 제가 좀 바라보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탈론과 근대화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다시피 뭐 스타를 했다, 뭐 근대화를 했다, 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스타를 통한 근대화, 물론 이건 뭐 그 연대사학과의 김동노 교수가 이제 역사사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거 설명을 했던 방식이고요. 저는 이게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 방식이고 근대화의 진행 방식 역시 어, 그 스타를 목적으로 한 근대화였기 때문에 다수 약자에 대한 배려나 보호 장치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보호 없는 근대화, 보호 없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한국 사회 공동체를 파괴하고 왜 현대 한국 사회의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느냐? 결국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우리 가족밖에 없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주의, 가족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든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게 이제 제가 좀 보고 싶은 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즉 도덕 공동체, 그러니까 도덕 경제라는 서로 공존하는 시스템이 이제 파괴된 거죠. 왜? 법적으로 사유재산만 보존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소위 말하는 소작권을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서도 소작권을 보호했는데 조선에서는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철저하게 조선인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소수의 지주에게 이익을 주고 인센티브를 줘서 지주와 식민지 정권 사이에 총독부 사이에 이제 그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하고 농민층 다수를 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했을 때 농촌의 해체가 또 도시화 혹은 산업화에 필요한 산업 예비군을 만드는 계기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본으로서도 정치적이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히 그 유리한 전략이었다라는 생각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사회는 제가 보기에 음, 공동체가 있어 본 적이 있었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공동체를 만든다면 그건 매우 이기적인 목적에 따라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한국은 전형적으로 공과 사가 구별이 없는데, 공적인 거를 사적인 목적에 활용하는 게 상당히 보편화돼 있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에 본격화됐다라는 게 이제 제가 좀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다카시 노르라는 사람이 그러면 왜 중요하냐? 이때 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정당성을 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제가 보기엔 사실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인 스스로를 객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저는 봐요. 뭐냐, 우리 흔히 말하면 자아가 있어야, 즉 허버트 미드의 개념에 따르면 아이와 미로 구성된 자아가 있어야
내가 누구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너희 조선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민족주의의 일원화가 가능하기 시작한 게 또 일제강점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카시 도로 같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너희들이 왜 식민지가 됐느냐를 이제 일본인의 관점, 근데 그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어, 찾아서 조선이 어떤 사람이었나를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사상이 고착됐고 발전이 없다는 것이고 사상이 이제 중국에 종속되고 사대주의다. 그리고 형식주의, 단파성, 문만 숭배하고 약하다. 미학의 깊이가 없어서 천박하다. 이거는 당시 일본 사람들이 항상 이 무조건 돈으로만 환산하려고 하는 사람들, 한국 조선인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 양반들조차. 그리고 공사가 없다. 관용, 위험, 이건 한마디로 하면 그냥 느리게, 천천히 이렇게 하는 거를 표현을 관용과 위험이라는 표현으로 썼고요. 그 다음에 강자한테 순종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그러나 이 순종이 그 강자가 약해지면 순간 변절해서 강한 사람 옆에 탁 붙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천성, 절박함이 절대 없다. 그리고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거는 1920년대 그 매일신보에 또 나오는 건데요. 20년대에 이제 조선인들이 미국에다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하니까 미국에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조선의 식민지가 잘못된 건지 아닌지를 좀 보고 와라.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보고 식민지 더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결론을 내렸는데 그분들이 본 게 한국 와서 낮에 술 취해가지고 누워 엎드려 있는 개 옆에서 낮잠 자고 그리고 변을 보면 그걸 개가 먹고 화장실이 없고 근데 여성들은 매일 아침부터 일하고 밥 해주고 저녁에는 빨래하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뭐 하고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 이렇게 뒤떨어진 민족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대적으로 개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1920년대. 그러니까 이 다카시 노루뿐만 아니라 그리고 1890년대 후반과 1900년대 초반에 한국을 방문했던 수많은 선교사 그리고 이제 신부들의 그 기록을 보면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나태한지 그리고 어, 집은 얼마나 낮고 어, 얼마나 소위 말하는 미개한 민족인지를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물론 뭐 조금 더 살펴보면 조선의 미라든가 이거를 어, 그, 본 사람들은 귀족 같은 경우죠. 이분들은 좀 처음에는 비판 부정적으로 보지만 나중에는 새롭게 보지만 그 외국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당시 조선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나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이 박정희가 1961년 쿠데타 이후에 1963년까지 쓴 책에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다. 저기서. 이래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광수의 민족개조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의 민족개조론도 결국은 여기 보시면 개조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노동해라. 변절 피지 말고 신뢰를 만들어라. 공을 중요시 해라. 나약함을 버려라. 전문 기술을 배워라. 근면해라. 뭐 이게 결국은 다 당시에 이렇게 다카시 도르나 외국인 선교사 그리고 이제 지식인들이 봤던 조선민족의 얘기고요. 이게 이제 이광수 민족개조론 개벽지에 1922년에 썼고, 동아일보에는 민족개조론을 더 강조했던 글이 23년에 또 이제 게재가 됩니다. 그리고 뭐 당시 뭐 최남선이나 조선민족 갱생의 도, 그다음에 이제 수많은 조선의 학자들이 특히 이제 개량주의자들이죠. 교육시켜서 이 사람들을 좀 잘 만들어서 이제 민족 독립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바라본 조선인들은 일본이 봤던 시각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사회화가 되느냐라는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제가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게 혹시 지금
화면이 계속 이게 제가 이게 그은 게 아닌데 색깔이 화면 이상하게 되지 않나요? PPT가? 네네.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예, 그 이게 왜 이렇게 된? 저는 안 만졌는데. 예, 이거 여기 일단 예, 그래서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바라본 조선민족은 결국은 여기 보시면 정파성 사대주의 형식주의 그래서 똑같은 얘기고요. 결국은 1920년대 나왔던 개조론이 1960년에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반복이 돼서 당시 이제 사상계에서 1961년 6월호 그러니까 쿠데타 직전에 발간이 됐지만 서론을 급하게 이제 쿠데타 이후에 이제 그 써놓은 거하고 이제 7월호에 이제 함석헌 원께서 인간개조가 뭐냐 요새 하도 인간개조가 유행하는데 개전은 해야 되지만 이게 남한테 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말이 나올 정도로 60년대에도 사실은 민족개조라는 얘기가 당시 신문하고 저서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방향이 이 일본이 당시에 그 조선을 바라봤던 시각을 반복하는 그리고 그게 이제 지식인들의 생각으로 이제 고착화되는 게 이제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우선 먼저 하고 그 다음 부분을 할까요? 1차 발표라는 게 끝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끝까지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 예, 예. 그러면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시간이 예, 다 그러면 녹았는데. 요거는 예, 그럼 제가 요 부분을 제가 여기를 얘기를 하겠습니다. 파시즘이라는 거는 약한 권력 지배 구조, 약한 물적 토대에 근거한다. 그래서 대중을 조직해서 정권의 목적을 달성한다라는 게 이제 전형적으로 이승만 정권을 보시면 비교가 될 것 같고요. 권위주의라는 건 국가가 역량이 있고 자율성 차원에서 강한 국가다라는 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래서 권위주의와 파시즘은 교집합은 있습니다. 교집합은 있고요. 그리고 대중동원이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돼 있느냐. 그럼 결국 전두환과 노태우 사이에서는 박정희까지는 사실 권위주의적인 정권 방식, 대중동원의 방식이 있었던 반면에 사실은 그 민주화 이후에 오히려 파시즘적인 지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승만 정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제가 교육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그냥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왜 박정희 잔재가 식민지 선물이냐라는 부분에서 사실은 늘 새로운 내 밑에 다단계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두느냐가 내 승진,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을 또 만들고, 그래서 끊임없이 위계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착취의 위계 구조를. 그러니까 일본이 한국 사회에 남긴 제가 박정희 그 식민지 잔재, 그리고 박정희 잔재라고 할 때 가장 큰 게 물질주의와 이 다단계 계급 형태이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기엔 집단주의를 상당히 강화시킨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우리 가족, 그러나 결국은 그러니까 마름이 현대화죠. 마름은 다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 마름이 현대화처럼 늘 새로운 마름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한테 그 아랫사람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마름 구조를 계속 계급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1차 상승하고 주변 집단을 동원해서 2차 상승하고 상층과 부패고리를 형성해서 3차 상승하는 지속적인 그 소위 말하는 신분 상승의 구조가 결국은 끊임없이 겉으로는 집단주의를 강화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적으로는 매우 개인 이기적인 형태를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식민지 교육이 좀 빠졌는데요. 제가 어, 그 사실 박정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초등학교가 보통 학교가 많이 만들어졌고 그 혜택을 본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 교육을 통해서 그 이득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사실은 오히려 한국 전쟁과 한국 전쟁 이후를 경험하면서 박정희가 일본식의 그 수단을 통해서 어떻게 한국 사람을 바꾸려 했는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잔재가 계속 남아 있는데
그래서 박정희가 사라졌다가 부활했다, 사라졌다 부활했다를 계속 이제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 공과 과오를 동시에 기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뭐 역사학자들이 하실 얘기인 것 같고요. 저는 그 잔재라는 청산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렇지 않으면 계속 부활했다가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다시 살았다 할 건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사회구조를 바꾸는 장기적인 작업 차원에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박정희라는 사람을 신격화할 필요도 없고, 이 비판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신격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박정희라는 사람을 또 그냥 욕만 해서는 과연 박정희가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바꾸고 그가 취했던 정책 혹은 뭐 전략 뭐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공과 과오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모순, 뭐 현상 중에, 뭐 구조 중에 식민지랑 연결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박정희 이후에 또 재생산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것이냐라는 게 이제 제가 좀 박정희와 그 식민지 근대화를 다루면서 이제 말씀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는데요.